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담한 지는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르시시스트, 흔히 이제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요즘 정말 핫한 주제죠. 저는 이제 많은 자기애적 성격이신 분들을 만나왔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학술 논문도 게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나르시시스트를 만들어내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대부분 두 분류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본인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의심이 되셔서 좀 치료를 해보려고 오시는 분들, 또는 이제 그들로부터 상처나 피해를 받아서 그들을 이해해 보거나, 또는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역시 이제 그들의 원인을 알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실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증상이나 성격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또는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원인을 이해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영상 잘 따라오시면 대략적인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원인은 여러 이제 원인 중에서 정신역동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신역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의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또 무의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이나 경험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의 양육 중에서 어떠한 양육을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나르시시스트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기본적인 특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웅대한 자기상이 있고, 또는 끊임없는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과시를 한다든지, 또는 찬사를 요구하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또는 이제 대인관계가 굉장히 착취적인 여러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나 모습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그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웅대한 자기상의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지 못했을 경우에 나르시시스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적인 주제가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지만, 핵심은 그 이면에, 그 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상, 이걸 웅대한 자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웅대한 자기상에서 파생되는 것들이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웅대한 자기상이 너무나 거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찬사를 요구하고, 또는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니까 그 웅대한 자기상에 스크래치가 나서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을 극도로 싫어해서 뭐 논쟁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복수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 웅대한 자기상의 손상을 피하는, 이런 웅대한 자기상에 대한 보호 전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렸을 때 아이는 최초에 경험하는 대상은 이제 엄마지요, 엄마. 근데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에게 굉장히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주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뭐 우유를 주고, 대소변 때문에 좀 찝찝하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러니까 항상 내 주변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 또는 나의 욕구들을 100% 알아차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어떤 신과 같은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는 엄마하고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점점 아이는 엄마하고 본인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한 구분이 없거든요. 그런 전지전능한 엄마가 곧 본인인 거죠. 나의 모든 것들을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전지전능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함입시키면서 나 역시도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 쉽게 말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그것이 위치하는 거잖아요. 내가 배가 고프면 엄마의 젖가슴에 위치하고, 또 내가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엄마가 달려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본인의 전지전능함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웅대한 자기상을 키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근데 이제 나르시시스트로 발전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가,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우리는 그런 웅대한 자기상에 대한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라는 대상은 나와 동일시하거나 그런 대상이 아니라 엄연히 나와 분리된 외적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위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웅대한 자기상에 손상이 가긴 하지만, 엄마 역시도 그렇게 전지전능한 대상은 아닌 거죠. 엄마 역시도 어떤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100% 사랑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가끔은 나를 좀 귀찮아하기도 하고, 또는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대상 구분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느끼는 감정은 사실은 공포 감정이거든요.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그래서 그 공포 감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웅대한 자기상에 대한 적절한 조절이 시작되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고,
또는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좌절 속에서 또 힘을 내서 두려운 외적 대상들이나 세계를 탐색해 나아가면서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 나가는 대표적인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착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불을 못 버리는 친구도 있고 인형이나 장난감 같은 것들을 못 버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형이나 장난감들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나의 환상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감이라는 게 있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대상이잖아요. 인형이자 뭐 장난감이자 이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중간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환상놀이들을 거쳐서 외부 세계를 탐색을 해나갑니다. 이 세계와 타인들을. 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기애성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런 적절한 자기애성에 대한 좌절 경험 없이 부모가 끊임없이 계속 무언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리콥터 맘이나 잔디깎기 맘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웅대한 자기상에 대한 적절한 좌절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 역시도 나와 비슷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숙한 단계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 점점 자랄수록 부모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좀 지능이 좋았다든지 또는 그림을 잘 그렸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부분에서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면은 너는 정말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다, 너는 남들이랑 달라, 너는 하면 잘해, 머리가 좋아서,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입받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점점 웅대한 자기상이 커지면서 나르시시스트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임상 경험으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이런 너무 허용적인 양육, 그러니까 부모하고 분리가 안 된 너무 허용적인 양육이 많은 원인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자기애성이 발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성격으로 굳어져서 상담센터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지금의 한 20대들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50대 분들이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윗세대들이 7, 80대이실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50대 또는 40대 후반 이런 분들이 그 윗세대 7, 80대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 시대는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한 컨셉도 없고 오히려 감정을 표현 안 하는 것이 또는 이제 속으로 삼키고 꿋꿋하게 견뎌내는 것이 미덕인 사회였잖아요. 남편분들도 그런 감정을 세세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견디고 또는 과묵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더 각광받는 시대였기 때문에요. 대부분 이제 지금의 50대, 40, 50대 분들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역기능적 가족 모델을 많이 경험하게 돼서, 근데 이제 이 40, 50대 분들이 되게 흥미로운 게 그런 아픔이 있는 반면에 또 부모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튜브나 TV나 책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컨셉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런 결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는 보통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핍을 투사해서 원하는 만큼 해주려고 한다든지, 힘든 것들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양육을 많이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요즘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독자 동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엄마나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좀 다투고 갈등도 하고 경쟁도 하고 또는 비위도 맞추고 이러면서 사회성을 키워나가게 되는데, 그게 없는 독자 동료 경험을 하게 되면 당연히 웅대한 자기상이 키워질 수밖에 없겠죠. 부모의 사랑을 두고 형제 자매와 갈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인식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학적인 관점, 40, 50대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런 결핍이 투영된 것들, 그리고 이제 독자 동료가 많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부모 교육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된 이런 측면들이 합쳐져서 그 아이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되면서 자기애성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사회학적 환경이 좀 제공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자란 아이가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언제냐면, 빠르면은 학교에 가서 학교 장면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집에서 나는 웅대한 자기상 에 걸맞는 그런 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과도한 찬사도 많이 받았고 특별 대우도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경험한 관계 맺기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서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액션을 한 10만큼 보여주면 부모가 100, 200만큼 리액션을 보여줬는데, 학교 장면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애들은 뭐 10, 20만큼 한다고 해서 리액션을 하지도 않고 해봐야 뭐 1, 2 정도 오면 다행인 거죠. 그럼 그럴 때 적극적으로 가서 나도 좀 비위도 맞추고, 또는 원하는 게 있으면은 먼저 내 걸 줄 줄도 알아야 되고, 또는 대접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인관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독자 동료로 자랐고 항상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모난 구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과 그래서 잘 지내기도 하는데, 이미 이제 형제도 많고 가족 내에서 부모 눈치도 보고 또는 이제 부모님 사랑을 위해서 싸움도 잘하는 그런 친구를 학교에서 딱 만나면
거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양육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점점 이제 학령기에서 자라나서 이제 뭐 청년기로 접어들어서도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죠. 왜냐면은 항상 대접을 받아왔고 웅대한 자기상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어떤 실패의 경험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을 하고 행복하려면 현재의 만족을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혐오스러운 자극들을 견뎌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면, 건강을 몸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보상은 저 뒤에 있잖아요. 1, 2년 후에 오지만 매일매일 가서 운동하는 그것은 긍정 자극은 아니고 혐오스러운 자극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견뎌내야지 뭔가 성과를 이룰 수 있는데, 항상 대접을 받았고 부모가 많은 것들을 처리해줬고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바로 이제 좌절하고, 그 좌절 이후에 웅대한 자기상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자존심 보호 전략으로 이제 회피성 성격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몇 년씩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반복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이 생각했던 웅대한 자기상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러니까 인생에 큰 처벌이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내연적 자기애, 잘 드러나지 않는 자기애성으로 발전을 할 경우에는 타인들의 평가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이제 사회공포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애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연적 자기애는 누가 봐도 그렇게 자기 과시적이고 타인 착취적이고, 그래서 누가 봐도 본인이 잘났다고 표현하는 것들, 전형적인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이제 외연적 자기애고요. 내연적 자기애는 처음 만나면 되게 수줍고 또는 이제 소극적이고 예의도 되게 바른 것 같은데, 은근히 얘기하다 보면은 은근히 이제 본인의 웅대한 자기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이제 내연적 자기애고, 이 내연적 자기애는 타인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되게 타인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여전히 이제 타인 평가가 안 좋아서 본인의 웅대한 자기상에 손상이 입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를 매우 싫어하는 거라는 측면에서 이제 자기애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연적 자기애로 발전을 하면 아까와 같은 사회공포증으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이제 임상 경험상 나르시시스트 또는 이제 자기애적 성향이신 분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원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좀 드물긴 한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웅대한 자기상이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원인은 웅대한 자기상에 적절한 손상이 없었을 때고, 지금은 두 번째는 웅대한 자기상에 대한 지나친 좌절 경험, 지나친 손상이 있었을 때도 자기애성 성격, 나르시시스트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웅대한 자기상이라는 거는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하고 대상 구분이 없고 엄마하고, 그래서 엄마의 그런 전지전능한 모습을 함입시켜서 본인도 이제 전지전능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지나치게 방치해버렸거나 또는 지나치게 독재적이거나 이런 양육을 경험하면 이런 웅대한 자기상, 전지전능감에 너무 심한 충격, 손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 나르시시스트로 발전하신 분들의 어떤 연구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아이가 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좀 울 수도 있고 땡깡을 부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가 본인을 이제 집어 던졌거나 따귀를 맞았거나 이런 트라우마적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내가 되게 든든하고 전지전능하다고 믿었던 엄마는 역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서 웅대한 자기상이 형성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엄마가 그렇게 나를 대한다는 것은 내가 중요하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 하찮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면 아이에게 이 세상은 너무나 불안전하고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제 비판적 사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그것은 부모 탓이라고 느끼지 않고 대부분 본인 탓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좀 공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린 자녀들은 나중에 물어보면은 대부분 본인이 무언가를 잘못했거나 또는 내가 미워서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부모를 좀 원망하거나 비판적 사고를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 아이는 웅대한 자기상에 손상이 있고 이 세상이 너무 위험하고 두려운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로서 웅대한 자기상을 키워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방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대단한 사람이야 라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칭찬이 오는 그런 상황을 붙잡고 거기에 막 집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웅대한 자기상을 발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위인전기 같은 것들을 보면, 위인들은 대부분 이제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죠. 특히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떤 학대를 당했거나 또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거나 이런 경험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막 웅대한 자기상을 키워나가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랑 다르게 지나치게 허용적인 게 아니라 지나치게 방치하고 독재적인 양육을 경험한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나르시시스트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웅대한 자기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좌절 경험이 없었을 때 또는 이제 지나친 좌절 경험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모두 이제 나르시시스트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은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제 정신역동 관점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진리라기보다는 하나의 관점 정도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좀 더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노파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요즘 이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영상들이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르시시스트를 이기는 법, 나르시시스트가 망하게 하는 법, 나르시시스트를 이겼다는 증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나쁜 인간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물론 그 나르시시스트는 대인관계가 기본적으로 착취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많은 이제 자기애적 성격들은요, 성격 장애급이라기보다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그런 자기애성은 인간 모두에게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이분법적으로 자기애성이 나에게는 없는데 타인에게는 있는 것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 더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마녀 사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오늘 영상이 좀 타인들에 대한 분석도 포함해서 나 자신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